두 번째,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 거부 처분에 대한 가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거부 처분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찬드라가 이제 법무부 장관의 체류 기간 연장 거부, 체류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인데 거기에 거부를 했어요. 거기에 취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체류 기간 연장 거부되면 그 즉시 강제 출국 당합니다. 그 즉시 강제 출국 당하면요, 취소는 있잖아요. 이거 정계 진행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당하지 않게 하여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렇게 나가는데, 얘네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참 심각한 게 일단은 결혼하고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법이 너무 물른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정말 이런 거 안 봐주거든요. 근데 자녀가 2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송을 한국에 체류하면서 하게끔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원정주의예요. 어떤 되게 원정주의. 자, 문제의 소재. 자, 물어보는 문제 그대로. 찬드라가 법무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거부에 시송을 제기한 경우 강제 출국 당하지 않게 하여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하여 첫째, 자, 체류기간 연장 거부에 대하여 행정소법 23조 여기 나왔죠. 이해적 집행정지가 가능한 첫 번째는 23조의 적용의 문제예요. 적용의 문제. 둘째, 적용 못하면 8조 2항에 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300조 2항이라고 반드시 써야 됩니다. 300조 2항에 가처분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예외적 집행정지가 가능하냐 했더니, 자, 행정법 23조를 봤더니요, 원칙적 집행부정지와 예외적 집행정지예요. 그런데 물어보는 문제예요. 요거 체류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예외적 집행정지가 가능한지와 관련해서 그 23조 예외적 집행정지가 가는 요건 중에 뭐와 관련 있냐? 그게 중요해요. 체류기간 연장 거부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할 긴급한 필요 다 같이 묶어서 해도 돼요. 이제 손해도 되고 그다음에 긴급한 있죠. 근데 긴급한은 굳이 안 해도 되고 손해 쪽이 중요한 거예요. 필요가 있는지 문제인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통은 묶어요. 판례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쓰고 만 건데 사실은 이쪽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손해 쪽에. 그럼 체류기간 연장 거부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자, 여기 보면은 판례를 볼게요. 판례는 자, 거부 처분 있죠. 거부 처분은 집행력이 있어요, 없어요? 거부 처분은 집행력이 없어요. 집행력이 있는 것은 강사 1명밖에 없어요. 강사 1명. 그러니까 급부 1명, 수인 1명, 그 다음에 그 자기 1명. 물론 부자기 1명에는 집행력이 없죠. 하지 말라고만 하면 안 하기만 되니까. 어쨌든 강사 1명에 있는 거지. 거부 처분에는 강사 1명이 있을 수가 없죠. 거부 처분에. 그래서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뭘 정지시키냐면 효력 정지하죠. 판례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효력 정지, 집행 정지, 절차 속행 정지 이 셋 중에 효력 정지가 보충적이에요. 집행 정지와 절차 속행 정지가 불가능할 때 비로소 효력 정지를 합니다. 근데 거부 처분은요, 집행 정지와 절차 속행 정지를 할 수가 없어요. 집행력이 없어서. 그래서 효력 정지를 한다. 그럼 효력 정지의 의미가 뭐냐? 효력 정지를 하면 거부 처분이 없었던 것 같은 상태, 즉 거부 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 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효력 정지라는 것은 효력 정지는 본안이 확정될 때까지, 즉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취급하는 거예요. 거부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취급하는 거예요.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상태로, 즉 거부 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 상태, 신청시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 불과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 거부 처분은 신청시와 거부 처분시로 나뉘죠. 그래서 신청시와 거부 처분시가 있는데 신청시 상태로 되돌아간다. 신청시가 뭐예요? 거부 처분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뭐 수익적 처분을 받은 것도 없잖아요. 아예. 되돌아가 불가하다. 자, 이 첫 번째 요거예요. 신청시 상태로 되돌아가는데 불가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불가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두 번째 D가 되게 재밌어요. 요 표현 되게 재밌거든요. 뭐냐?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왜 뜬금없이 나냐는 거죠, 이거. 이게 왜 뜬금없이 나냐는 거죠. 이게 맨 앞에 뭐에 걸려있어요? 지금 모든 말들이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여기에 걸려있죠. 자, 이 효력 정지를 우리가 집행정지를 하죠. 그러면 행정소송법 23조를 보면요, 23조 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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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항에,
기속력이 있어요. 그러면 기속력에 대해서 우리 학설은 세 가지 효력이 있다고 그러죠. 반복금지요, 재처분 의무, 결과 제거 의무. 그죠? 그러면 그 중에 자,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 이거 뭐죠? 재처분 의무죠. 그럼 재처분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행정지로 인하여 효력정지, 이 효력정지로 인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해주면은 안 되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판례가 아니래요, 그게. 아니요. 즉, 그 집행정지에서 준용하는 기속력은요, 반복금지어를 가리키는 거지, 재처분 의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요것도 얘기를 해줘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요거. 그래서 여기서 판례가 뭐라 하냐면, 야, 너한테 설령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발생하는 건 두 개야. 첫 번째, 상태는 신청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런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쪽이 지금 현재 상태하고 그다음 처분이 개입된 현재 상태와 처분이 개입되기 이전 상태, 이거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돼 있다면 뭐예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되는 거죠, 이거. 그죠? 그런데 여기하고 상태가 똑같대요, 지금. 즉, 거부 처분이 없어도 같은 상태, 즉 신청시 상태. 거부 처분이 있나 없나, 둘 다 뭐예요? 수익적 처분이 안 나왔다는 본질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다,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이쪽에 재처분 의무가 있다면 이렇게 될 텐데, 재처분 의무도 없어서 이렇게 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동일한 상태다, 여전히. 즉, 뭐가 없어요? 손해가 없어요. 동일한 상태라. 그래서 효력정지는 그 거부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에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죠? 손해 방지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방지할 손해가 없는 건데요? 법적으로. 그래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아느냐를 보기 위해서 이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우리 이제 변시 준비한 수험생들이 요 판례를 암기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이게. 왜냐하면 읽어서는 또 잘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이렇게 이제 잘라서 주니까 이해가 되는 건데,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의 경우 악원발. 자, 수익적 처분인 처리기간 연장 처분의 거부만으로는 악원발. 아직 권익이 발생하지 않아. 악원발. 권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쪽에. 그래서 처리기간 연장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처리기간 연장 거부 처분이 있기 전에 신청시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에 불가하다. 즉 어떠한 수익적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과거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자체가 없다. 이거 다 판례 표현이고요. 그러므로 처리기간 연장 거부로 인하여 생길 회복형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없다. 소결, 예외적 집행정지가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8조 2항에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300조 2항의 가처분이 가능하냐. 판례. 자, 이 가처분 제도에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판례는 뭘 지금 관점을 갖고 있냐면, 준용이란 말에 꽂혀 있어요. 자, 준용은 성질이 동일할 때 적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준자란 말은 성질이 공통된, 이런 뜻이에요, 법학에선. 그래서 성질이 공통된 경우에 적용해라. 그러면 이 가처분 제도하고, 그 다음에 이 항고소송인 취소소송 있죠? 이거하고 가처분 제도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했더니, 요 가처분, 인사집행법 300조 2항의 가처분은 민사소송에 본안 판결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거. 민사소송. 근데 요 민사소송은 대등성을 본질로 하죠. 당사자 간에. 근데 그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항고소송은요, 우월성을 본질로 해요. 처분청에. 이게. 그래서 성질이 달라요. 성질이 다르니까 준자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준용할 수 없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민사소송의 본안 판결의 실효성 확보한 제도.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민사소송의 본안 판결의 실효성 확보하는 제도이므로 그 성질이 다른 항고소송. 이거는 대등성이 없다. 이건 대등성이 없다.
그래서 성질이 다름으로 준용할 수 없다. 자, 사안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 거부 처분 시송은 체류기간 연장 거부 처분의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해서 그 다음에 그 체류기간 연장 거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소송이죠. 위법성 확인 후 효력 부인 소송이에요. 이걸 항고 소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질상 뭘 다투고 있는 거예요? 우월적인 처분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민사 판결 소송을 미리 확보하는 민사집행법 300조 2항을 준용할 수가 없다. 성질상. 그래서 체류기간 연장 거부 처분에 대하여 행정법 8조 2항에 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300조 2항의 가처분이 가능하지 않다. 설문 해결. 찬드라가 법무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강제 처분 당하지 않게 하여 잠정 조치할 수 있는 조치는 현행법상 없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자, 나머지들은 다 법조문이 다 똑같아. 한번 봐볼까요? 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적합 통보에 따라서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한 갑이 취소 소송의 본안 판결 이전에 자, 잠정적인 권리구조를 동원할 수 있는 행정소송 수단에 관하여 검토하시라 했어요. 그러면 그 물어보는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거 그대로 물어보는 문제 떨어뜨리고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계획 변경 승인 거부 처분에 대하여 행정법 23조 예외적 집행정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둘째, 계획 변경 승인 거부 처분에 대하여 행정법 8조 2항에 준용되는 민사집행 300조 2항에 똑같잖아요, 지금. 목차가 똑같잖아요. 계획 변경 승인 거부 처분에 대하여 예외적 집행정지에 관한 점, 문제 소재. 23조는 원칙적 집행부정지, 예외적 집행정지이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보는 요 문제, 계획 변경 승인 거부 처분에 대해 예외적 집행정지 가능한 점 관련해요. 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문제이다. 요걸로 그냥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아까 썼던 거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효력 정지하더라도 자, 거부 처분이 없었던 것 같은 상태, 즉 거부 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 시 상태로 되돌아가는데 불가하다. 첫 번째, 상태의 현상이 불가하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법적으로 행정처장이 신청에 처분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건 기속력을 준용하고 있는데 그 준용된 기속력의 내용이 반복 금지의지 재청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에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악원발. 자, 수익적 처분인 계획변경 승인 처분의 거부만으로는 아직 권익이 발생하지 않아. 계획변경 승인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계획변경 승인 거부 처분이 있기 전에 신청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여 회복하기 손해 자체가 없다. 그래서 목차 그대로 끌고 와서 계획변경 승인 거부 처분이 인하여 생긴 회복하기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필요가 없다. 소결, 예외적 집행정지는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가처분이 가능하냐? 이때 판례 사례 경우 판례. 가처분은 민사소송의 본안 판결 시효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그 성질이 다른 항고소송인 치송에는 준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쭉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항고소송이 뭔지를 이제 사안의 경우에서는 뭘 쓰면 돼요? 위법성 확인 후 효력 부인을 말한다. 위법성 확인 후 효력 부인이다. 위법성 확인 후 효력 부인한다는 것은 그 성질상 민사소송은 절대로 아니다.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민사판결 시효성을 미리 확보는 민사집행법 300조 2항을 준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가처분이 가능하지 않다. 설문 해결을 쓰시면 돼. 현행법상 없다. 이거 똑같이. 다 똑같아. 계속. 계속 산문도 똑같아. 여기도 난민 인정, 갑의 난민 인정 거부처분 소송 중 잠정적으로 갑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가구조선을 검토하시오. 네. 우리나라는 난민 절대 인정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이 난민을 인정하는 사고는요, 이 서구 유럽 열강이죠. 열강적 사고죠. 얘네들이 그 식민지를 많이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민족 자결주의 사상에 의해서 우죽순처럼 독립국가들이 발생했는데 그 식민지에 여전히 분쟁의 씨앗을 던져놓고 이놈들이 철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 독재국가들이 출연을 했죠. 그럼 독재국가 출연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자국민들을 오히려 이제 못 살게 보니까 이 자국민들이 결국은 다른 나라로 이제 보트피플처럼 이제 탈출할 수밖에 없고, 그럼 탈출한다면 결국 어디로 가냐? 자기들을 식민지로 부려먹었던 그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서구 유럽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식민지를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어디서 우리한테 와? 한국말이 너무 여기저기 퍼져 있어서 들어오나?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어쨌든 난민은 아닌 거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저는 난민은요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봐야지. 좀 제가 조금 나쁜 생각인지 몰라도 우리 사회 관심사는 아니다. 난민 이런 건. 왜? 아니 지금 우리는 이미 잠정적 난민들을 저 머리에다 얹혀놓고 살고 있어요. 이북에. 예? 거의 3천만의 난민을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청년들한테 통일할래? 그랬더니 통일 안 한대. 그런데 통일 안 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이 먹어야 될까, 일본이 먹어야 될까, 한국이 그랬더니 100% 한국이 먹어야 된대요. 그럼 통일 안 한 거고 모순되잖아요. 예, 이거는 레거시 미디어 있잖아요. 친일 미디어들이 한국에 있잖아요. 통일 의식을 이걸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통일해야 됩니다. 통일해야 돼요. 그리고 통일 비용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독일이 있잖아요. 통일 비용 엄청 많이 들었다고 개뻥 치고 있는데요. 지금 독일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독일의 지금 잠재력은 지금 미국과 러시아 있잖아요. 거기에 막 지금 육박해요. 지금 현재 잠재력이. 다만 무장을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무수하잖아요. 무장할까봐. 우리도 그런 잠재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통일되면. 자, 여기 또 마찬가지. 문제의 소재, 아니, 목차 볼게요. 문제의 소재? 두 번째, 난민정 거부처분에 예외적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문제의 소재? 그 다음에, 대전제가 나오니까 문제의 소재예요. 난민정 거부처분에 인해 생겨 회복하기 손해를 예방 기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판례, 판사, 사안의 경우. 그 다음에 소결 써줘. 문제의 소재로 출발하면 언제나 소결로 끝내줘야 됩니다. 목차가.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의 소재로 출발했으니까 마지막에 설문 해결이 나와죠. 그 다음에 여기 난민정 거부처분의 행정법 8조 2항에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300조 2항에 가처분이 가능하죠. 여부? 판례, 사안의 경우. 마지막 설문 해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 현행법상 없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끝냈고요. 이제 본안의 심리학은 이제 직권심리를 할 건데, 직권심리 한 번 더 살짝 여기에 대해서 살짝 우리가 한 번 더 요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직권심리에서 심리가 뭐냐면 심리. 자, 심리. 자, 심리는 소송 자료의 수집이에요. 소송 자료의 수집. 자, 문제는 누가 하죠? 소송자료 수집을 누가 하죠? 네, 판사가 합니다. 판사가. 소송자료 수집을 판사가 합니다. 근데 판사가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수집되는 소송 자료가 뭐냐? 그랬더니 여기는 사실자료,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사실자료, 증거자료. 그 다음에 수집을 해야 돼요. 수집을 해야 되는데 판사가 사실자료와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느냐? 능동적으로 절대 불가능.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잖아요. 판사석에 앉아서 수집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기현이처럼 하면 안 돼요. 막 피고인 눈치 봐가면서 그만하시죠. 이제 배도 고프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이딴 식으로 소송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는 무시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판사 권위는 다 떨어지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판사가 딱 정확하게 땅 지적을 해가면서 그때 절차가 과감하게 팍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판사가 수집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집하냐면 책임이라는 걸 통해서 수집을 합니다. 책임이라는 걸 통해 수집을 해요. 그럼 이 책임이라는 것은 법학에서는 원래 불이익을 말해, 불이익.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냐? 자, 사실자료를 내지 아니하면, 제출하지 아니하면 사실의 부존재로 취급되는 불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던 불이익을 받는 걸 사실자료와 관련해서는 주장책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증거자료 있죠. 증거자료를 내지 않으면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또 불이익을 당해요. 그때는요, 증거자료의 부존재로 취급되는 불이익이 아니에요. 사실의 부존재로 취급되는 불이익이에요. 그때는 입증책임이라 그래요. 주장책임이라 안 하고. 그래서 사실자료일 때는 주장책임, 증거자료일 때는 입증책임. 근데 민사소송을 가면 이거 거증책임이라 그래요. 증명책임, 거증책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증명책임, 거증책임이 원래 더 정확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행정법 학자들은 있잖아요. 우리는 민사소송 아니야. 그러면서 기어코 민사소송에서 쓰는 말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입증책임 이렇게 써는 거예요. 물론 민사소송 가면 입증책임이라는 말도 거기서도 같이 이제 병행되기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수집을 끝냈어요. 그럼 이제 수집을 끝내 이제 판사는 뭐 하냐는 거예요. 주장책임 끝내면. 그러면 주장책임을 끝내면 이제 뭐 하냐면 이 사실자료 있죠. 사실자료를 분류합니다. 사실자료를 분류해요. 어떻게 분류하면? 자, 분류증, 요증으로 분류합니다. 분류증, 요증으로 분류를 해요. 사실자료가 분류증 사실인지, 요증 사실. 이거 배우셨죠? 민사소송에서. 그래서 분류증이라는 것은 현저한 사실. 그 다음에 법리. 그 다음에, 당사자, 상대방이 동의를 한 거.
이런 것들은 불료증이죠.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의견이 갈리고 불분명하면 이제 요중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불료증과 요중으로 이렇게 나누는 요 작업을 뭐라 하죠? 요거를 탐지라 합니다. 요걸 탐지라 그래요, 탐지. 요게 탐지예요. 탐지가 뭐 탐침을 가지고서 쫙 무슨 대왕고래 석유가 있냐 없냐 그런 탐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탐지라는 거, 요 지자라는 게 알지. 그러니까 뭐냐면 분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분별한다. 근데 뭘 분별하냐? 불요중 사실과 요중 사실을 분별한다. 그러면 요 요중이죠. 요 요중 사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리 가죠. 증거 자료가 필요한 데로 가죠. 증거 자료 필요하니까 얘네들 입증 책임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입증 책임 넘어가서 됐는데 입증을 했는데 입증 책임이는 건 입증에 성공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입증 책임에 의하여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이런 뜻이에요. 나 진짜 이거도 깜짝 놀랐네. 입증 책임이 입증에 성공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입증 책임은 그 불이익을 당하지 사실의 부존재로 취급되는 불이익 자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증거 자료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증거 자료를 내놨으면 이제 그 증거 자료가 사실의 존재를 추정케 하는 힘이 있느냐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이제 그게 조사예요. 그래서 증거 자료를 입증 책임을 통해서 수집이 되면 조사를 통해서 그게 증거 자료로 채택 여부를 가린 거예요. 그냥 조사는. 증거 자료의 채택 여부, 이걸 증거로 채택할 거지 안 할 거냐. 이렇게 채택을 가린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실 자료는 자, 탐지, 증거 자료는 조사예요. 조사. 그런데 여기를 우리 26조가 직권심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놨죠. 직권심리를 하면서 뭐라 하냐. 자, 증거는 있잖아요. 직권으로 조사한다고 그래요. 26조를 보면 증거는 직권으로 조사를 해요. 그런데 사실 잘했죠. 이거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해놨어요. 탐지란 말 안 하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26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그 사실이 지금 주장 책임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장 책임을 지는 당사자니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해도 판단할 수 있다. 탐지가 아니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 판단이 뭐냐라는 거예요. 판단. 탐지하고 지금 표현이 다르잖아요. 표현이 다르면 무조건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학설의 대립이 있고, 자, 요거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